2020년 BIS, 그러니까 세계 결제은행이라고 하죠. 거기서 그린 스완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녹색 백조라고 하는 기후 위기와 관련된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여기서 위기를 갖다가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화이트 스완, 하얀 백조, 블랙 스완, 검은 백조, 그린 스완, 녹색 백조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얀 그 백조의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빤히 잘 알고 있는 위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봄철에 가뭄이 잘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뭐 여름이 되면 홍수가 잘 나죠. 이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관리하는 이러한 기관에서는 봄철에는 물을 갖다가 모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죠. 반면에 여름철이 되게 되면 그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물을 좀 댐이나 저수지로부터 빼놓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과거의 위험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블랙 스완, 검은 백조라고 하는 이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유럽 사람이 호주를 이제 처음 가서 이제 보았더니 호수 위에 진짜 검은 백조가 이제 떠 있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게 일어난 거예요. 마치 그 금융 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의 일어나서야 이게 위기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위기를 감지를 하게 되는데, 바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위기가 느닷없이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위험을 바로 블랙 스완, 검은 백조의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검은 백조의 이 위험도 그런데 끝이 났죠. 금융 위기도 이렇게 끝이 나잖아요. 그리고 회복이 되는 그러한 위험입니다. 이 그린 스완은 바로 기후 위기와 같은 거예요. 얘는 일어난다라는 사실은 알아요. 확실히 일어난다. 그렇지만 이게 몇 월 며칠 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명확하게 일어나냐, 그거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불확실한 그러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진짜 우리 눈앞에 일어났다? 이렇게 되면 얘는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한 위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회복 불가능한 이 위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길래 바로 이러한 경제기관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지난 1850년 이후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1850년에서 이제 최근까지는 지구 평균 기온이 1도가 지금 상승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RCP 2.6이다라고 하는 거는 2100년까지 우리 인류가 2도 이내로 기온을 안정화시키는 경우에 기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고요. RCP 8.5라고 하는 거는 전혀 우리 인류가 기후 위기 대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온실가스를 배출했었을 경우에 금세기 말에 4도 내지 5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후 상승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평균 기온은 우리 인간의 체온하고 좀 가장 비슷합니다. 체온이 정상보다 1도 정도가 높다? 뭔가 머리가 띵해요. 뭔가 자기 몸의 이상 상태를 감지를 하죠. 마치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감지를 하는 그것처럼 지금 현재는 지구 평균 기온이 1도가 상승된 이 상태는 바로 기후 위기를 감지를 하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0.5도가 더 올라요. 그렇게 되면 이 기후 위기가 이제 항시적으로다가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 그래서 2020년에 장마가 길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폭염이 길었어요. 그렇지만 그건 일정한 그 기간 동안에만 일어났던 현상이었죠. 바로 여기 지금보다 0.5도가 더 오르게 되면 항시적으로 우리 인간한테 안 좋은 그런 날씨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0.5도가 더 올라서 산업혁명 이후 2도 이상이 되는 경우 회복 불가능한 위험이고 궁극적으로 파국의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온의 상승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마치 그 당뇨병이 걸리게 되면 혈당 조절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온갖 병에 걸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구 기온이 상승된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지구 조절 시스템의 붕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농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단적인 날씨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죠. 가뭄이 들죠. 그럼 기근이 일어나는 거고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 빙하가 이제 녹았으니까 해수면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연안에 있는 이 대도시들이 잠기게 되는 것이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것이 물에 흡수가 됩니다. 바다에 흡수가 되게 되면 해양이 산성화가 돼서 해양 생태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감염병이 확산되기도 하고요. 우리 생존의 모든 기반이 바로 무너지는 이것이 바로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후 위기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어났다라고 했었을 때 바로 마트에 갔더니 먹을 거를 팔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한 위험이기 때문에 이게 그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풀었어요. 먹을 것도 살 수 없는데 재난지원금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게 통제 불가능한 그러한 위험 속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는 회복이 불가능하며 바로 통제가 불가능한 그러한 위험이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현재 그 배출량, 우리 온실가스 배출량을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 2도 이상이 금세기 말에 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해갖고 우리가 극단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해서 금세기 말에 4, 5도까지 올라가냐? 그렇다고는 보지는 않아요.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우리가 금세기 말에 한 4, 5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우리가 줄이지를 않는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는 최근 들어와서 이런 재생 에너지 전환 비율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금세기 말에 3도 내지 3.5도 정도까지 기온이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지구 평균 기온은 우리 체온하고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3도 내지 3.5도가 정상 체온보다 높다. 이건 죽음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3도, 3.5도 우리 이거는 막아야 되는 바로 그러한 온도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배출량을 갖다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봤었을 때 지금 현재보다 0.5도가 더 상승되는 시점은 한 2040년 경이다라고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현재보다 1도가 더 높아져서 산업혁명 이후 2도 이상이 되는 경우는 2060년 정도, 그러니까 금세기 중반 정도의 2도 이상이 될 것이다. 현재 배출량을 유지를 하게 되면 그러면 0.5도 20년이 남았어요. 2040년이니까 그 다음에 1도 그다음 이거는 40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좀 남아 있네, 좀 여유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기후 위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오 때 12시경에 햇빛이 가장 셉니다. 그런데 실제 기온은 오후 2, 3시에 가장 높아요. 그거는 햇빛이 공기를 바로 데우는 게 아니라 이 태양 에너지가 먼저 땅바닥을 따끈따끈 데웁니다. 이 따끈따끈해진 이 열을 갖고 그 다음에 공기를 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오후 2, 3시 정도에 가장 높은 온도가 됩니다. 계절적으로다가는 6월 21일 하지 때가 햇볕이 제일 세요. 그런데 실제 기온은 8월 초에 가장 높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 주변의 해양 표면이 따뜻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 반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온실가스가 공기 중에 드러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 전 세계 바다 표면이 뜨뜻해져야 돼요. 이거는 짧게는 한 15년, 길게는 3, 40년이 걸리는 그러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2020년 초에 호주에서 7개월, 9개월 정도의 가뭄이 계속됐고 산불이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2020년도에 온실가스의 반응이 아니에요. 우리 인류가 2000년도 초반에 배출했던 1990년대 배출했던 온실가스의 영향이 바로 2020년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 것이지 남아있는 기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앞서서 기후 이제 위기가 일어나고 회복이 불가능하고 통제가 불가능하고 그랬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식량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전 세계 인구가 이제 78억 명이고 지금 매년 8천만 명씩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우리는 22만 명분의 식사를 더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1년에 8천만 명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물론 이 인구 증가율은 앞으로 좀 줄어들 거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2050년이 되면 지금 78억의 인구가 적게는 90억, 많게는 110억까지 증가를 할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사람들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잘 살게 되면 우리는 한 끼를 해결하는 거, 끼니 해결하는 거로 만족을 하질 않습니다. 더욱더 잘 먹으려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2050년도가 되면 지금보다 식량 생산이 60%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후 위기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대로 가게 되면 식량 생산은 엄청나게 줄어들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는 엄청나게 커졌는데 공급량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굉장히 그런 식량의 부족으로 고통을 받는 그런 세상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이 그림은 세계 이제 식량 기구에서 매달 곡물 가격에 대한 지수를 갖다가 저렇게 산출을 합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1년 동안에 곡물 가격이 2배가 딱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기 지금 빨간 줄로 이렇게 한 줄 한 줄 돼 있는 건 뭘 의미를 하냐면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소득의 대부분을 식량을 구입하는 데 씁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곡물 가격이 2배가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은 데모를 일으키죠. 폭동을 일으키게 되고요. 바로 저 빨간 줄 하나하나가 그 폭동이 일어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폭동이 일어난 나라 가로 안에 있는 거는 폭동으로다가 사망한 사람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식량 가격이 쫙 이렇게 올라가니까 폭동이 쫙 이렇게 일어나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비참한 그러한 그래픽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2010년에 또 일어났어요. 이때는 어디에서 시작을 했냐? 바로 러시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밀을 갖다가 많이 수출을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해에는 밀 생산 지역에 가뭄이 엄청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 해에는 밀 수출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몇 달 사이에 밀가루 가격이 한 60-70%가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2010년도 그 당시에 아랍 전체에서 아랍의 봄이라고 하죠. 엄청난 그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그 데모가 일어난 원인은 바로 밀가루 가격이 폭등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사회적인 폭동이 일어나는 이러한 사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시리아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었어요. 시리아가 왜 그랬냐면 2007년도부터 계속 좀 가뭄이 들어갔고 안 그래도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겨우겨우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밀가루 가격이 저렇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결국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 IS라고 하는 극렬분자가 이제 준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막 옆에 포탄은 떨어지고 막 총알로 왔다 갔다 해요. 자기 땅을 떠나서 난민이 된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서 난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난민들은 그러면 자기 땅을 떠났으니까 보다 나은 곳을 향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유럽을 향해 들어갑니다. 유럽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피부색도 틀려요. 말도 틀려요. 종교도 틀려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국경을 막 넘어 들어와요. 결국 국가 안보의 문제로 이걸 다루게 됩니다. 당시에 이 시리아 난민들의 굉장히 그 삶이 비참했어요. 2살짜리 그 소년의 그 익사체가 이태리 해안에 막 떠오릅니다. 전 세계의 그 여론이 너무 불쌍하다 이런 것이 돌았어요. 그래서 유럽 연합에서는 야, 안 되겠다. 쟤네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각 나라가 좀 몇만 명씩 좀 맡아주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야, 그러고 났더니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난민을 우리 국경 안으로 들여보낼 수가 없다. 유럽을 떠나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장벽을 쌓아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2010년에 러시아에 있었던 가뭄이라고 하는 게 엉뚱하게 시리아에 이러한 내전으로 들어가게 되고 다시 이게 유럽의 문제가 되고 아직까지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예요. 시리아 난민이 몇 명이길래 약 400만 명입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0.5도가 더 상승이 되면 약 한 1억 명 가까이가 난민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보다 1도가 더 높은, 즉 산업혁명 이후 2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7억 명까지 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지금 국제사회가 400만 명도 해결을 할 능력이 없는데 이게 억 단위의 이 난민이 발생했었을 때 이 전 세계적인 이러한 지정학적 불안정이 극대화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감염병과 이 기후 위기가 어떻게 또 관련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원 이후부터 해서 이제 최근까지 이제 그 감염병이 발생하는 거를 갖다 원근감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크면 클수록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기원 후부터 한 1800년 이전까지는 뭐 100년에 한 번, 200년에 한 번 이 정도로다가 커다란 감염병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1800년대에 되니까 100년 동안에 4개가 발생을 한 거예요. 1900년이 또 4개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2000년대 지금 20년밖에 지금 지나지가 않았는데 지금 5개가 발생을 했습니다. 돼지플루, 사스, 메르스, 에볼라, 그다음 코로나 19까지 해서 5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자주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이제 감염병들은 대부분 다 이제 인수 공통의 감염병. 우리가 이제 지금 알고 있는 감염병들은 대체적으로 가축화를 통해서 이제 들어왔던 이러한 감염병인데, 최근 들어와 갖고서는 야생의 동물로부터 이 감염병이 우리한테 이제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이 그들의 서식지를 갖다가 다 파괴를 시켜버렸고, 그 다음에 기후 위기가 일어나서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동물들이 우리 가까이에 이제 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또 우리의 그런 먹고자 하는 이러한 욕망이 바로 또 야생 동물까지 또 먹어보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밀집된 대도시의 시장 한가운데 온갖 야생 동물을 한 군데 모아둡니다. 그러면 이 동물과 동물 사이에 이 바이러스가 바로 이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이 기회의 장을 제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이러한 야생의 동물로부터의 감염병이 우리 인간한테 이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이 또 사람끼리 또 퍼져나가게 되게 되면 바로 전 세계적인 바로 이런 감염병에 우리 인류가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우리의 문명의 그런 모습이에요. 1300년대 그때 이제 흑사병이 엄청 났었는데, 그때 이제 수천만 명이 흑사병으로 죽었었죠. 많게는 뭐 거의 뭐 2억 명 가까이도 그렇게 죽지 않았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죽었습니다. 당시에 처음 시작은 원나라에서 시작을 했어요. 1330년대입니다. 한 10여 년 후에 원나라, 그러니까 몽골군이 유럽을 공격을 하는 과정. 그러니까 그 흑해 연안에 카파라고 하는 이태리, 제노바의 식민지 도시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몽골군이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태리 상인들이 흑사병이 걸렸어요. 자기 제노바로 돌아왔습니다. 자, 거기부터 이제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남유럽에서 북유럽 전체까지 다 퍼지는데 한 5년이 걸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흑사병이 동양에서 서양을 가는데 10여 년, 그 다음에 유럽 전체에 퍼지는데 한 5년이 걸렸어요. 1918년도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퍼지는데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한 달 정도 남짓해갖고 전 세계에 퍼집니다. 이제 인류는 비행기를 타게 되면 하루면 어디라도 가요. 우리는 한 하루다가 완전히 밀집된 이러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의 문명의 구조가 바로 이 흑사병, 우리의 감염병을 갖다가 이렇게 급속하게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산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여지를 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후가 이제 온난화가 이제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열대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풍토병들이 점점 이제 북진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곤충은 이 기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기온이라든가 이 습도에.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그 풍토병을 일으키는 모기, 찐득이들이 그 열대 지방에 있는 모기와 찐득이가 점점 이제 온대 지방을 향해서 오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좀 관심 있게 보아야 되는 거는 흰줄 순모기예요. 저 흰줄 순모기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이 보건 당국에서 이제 모기를 이제 채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름철에 저기에 한두 마리가 발견이 돼요. 저 흰줄 순모기가 바로 댕기열이라고 하는 열대병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기입니다. 지금은 저 흰줄 순모기가 우리나라에서 동면을 할 수 없어요. 겨울이 춥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의 기후 온난화 속도를 유지를 하게 되면 2050년경이 되면 바로 우리나라도 흰줄 순모기에 의한 댕기열이 발생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쪽에서는 저렇게 이제 그 곤충, 찐드기와 이제 모기에 의한 이제 열대병이 이제 북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북쪽 이 추운 지방에서도 또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북쪽에 이제 동토지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거는 이제 다 식물로 이제 꽝꽝 얼려져 있는데 저 안에 식물만이 있냐? 그건 아니겠죠. 그 안에 살던 동물들도 같이 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저 동토지대는 추워요. 그다음에 어두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한 바이러스를 갖다가 자연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정말 최적의 장소입니다. 지금 이 동토지대가 지금 녹고 있습니다. 이 동토지대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북반구 육지의 약 4분의 1 정도로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가열 속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 금세기 말이면 알라스카 정도로 지금 줄어든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그 수많은 바이러스, 저건 수십만 년 전에 있었던 바이러스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인간한테 아무런 면역성이 없는 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위험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감염병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 온대지방, 열대지방, 저 한대지방 가릴 거 없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뒷면에는 바로 기후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 위기가 이게 점진적으로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급변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 수레에 이제 무거운 짐을 가득 실어 놓고요. 거기에 어떤 자그마한 짐 하나를 탁 올려놨었을 때 저 나귀가 이렇게 들려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꽉 이게 차 있는 임계 상태에서는 자그마한 것만 거기에 이렇게 던져줘도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 이게 바로 이제 급변이라고 하고 이러한 상태를 바로 티핑 포인트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이 지구에서 이 티핑 포인트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9가지의 지금 요소들이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저 북극해, 저 빙하가 녹고 있는 거. 그다음에 동토지대가 녹고 있는 거. 저거는 빙하가 녹고 동토지대가 녹게 되면 지구 스스로 바로 기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러한 상태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나다나 저 시베리아 저 북쪽에 아한데 숲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불이 지금 일어나면 굉장히 크게 일어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온이 상승되니까 이 그 토양 자체가 바싹 마릅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일어나면 엄청나게 큰 산불이 일어나 갖고 저 숲들이 다 파괴가 되고 있고요. 지금 아마존의 열대 우림이 또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람들이 이제 그 농토를 갖다가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화전을 하기 위해 갖고 그렇게 이제 불태워 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아마존에서 내리는 그 비들은 거의 열대 우림이니까 그 토양이 축축하죠. 항상 물기가 있어요. 물을 쫙 이 나무가 빨아들이고 잎에서 수증기가 이렇게 나갑니다. 증발산이라고 하죠. 그게 공중에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고 비를 내리고 다시 나무가 수증기를 빨아들이고 다시 그게 다 구름을 그런 식으로 비가 내리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한번 불태우고 나면 이제는 비가 내리지를 않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존 숲이 지금 현재 우리 케냐 같은 데 가면 사바나라고 하죠. 갈대가 쫙 있고 군데군데 나무가 박혀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 아마존 숲이 지금 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호주 근방에 가면은 이제 그 산호초가 있어요. 전 세계 어류 4분의 1이 어린 시절을 저 산호초에서 보냅니다. 현재 배출량을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 금세기 말에 저 산호는 완전 멸종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 산호가 없어진다. 이거는 뭘 의미를 하냐면 우리가 그만큼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전 세계로다가 지금 해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해류는 저 멕시코만에서 유럽 쪽으로 흐르고 있는 멕시코 만류라고 하는 따뜻한 물입니다. 런던이 위도가 한 50도예요. 우리 서울이 한 38도 정도입니다. 위도가. 그런데 겨울철에 런던이 훨씬 따뜻해요. 그 이유는 바로 저 멕시코 만류가 유럽을 향해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빙하가 녹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해류의 전체적인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저 해류는 전 세계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자, 바다가 변하게 되면 결국 기후가 변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기후에 안정적으로 맞춰서 문명이 건설이 돼 있는데 다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 문명이 흔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그린란드 위에 지금 빙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깨지려고 하고 있고, 남극에도 서쪽과 동쪽에 있는 빙하가 깨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은 그냥 빙하가 겉면부터 차분히 녹는 거는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우리 인류가 극단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금세기 말에 한 1m 정도 물이 올라올 것이다라고 봐요. 근데 그거는 차분하게 겉면이 녹는 경우만 계산을 한 것입니다. 깨지는 건 계산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깨지게 되면 물이 급격하게 올라옵니다. 사탕을 입안에 놓고 깨지를 않으면 오랫동안 그냥 가죠. 그렇지만 깨버리는 순간 표면적이 늘어나면서 순간에 확 녹아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가 깨지려고 하고 있고, 남극에 있는 빙하가 깨지려고 해서 저게 깨지게 되게 되면 이제 급격하게 물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가 다 녹게 되면 물이 7m가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남극의 빙하가 다 녹게 되면 물이 60m가 올라오게 됩니다. 저 일부라도 깨져 갖고 이게 녹아서 바다로 들어갔다 그러면 연안에 있는 이 대도시가 다 침수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급변은 우리가 내일 일어난다 해도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몰라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과학자들도 바로 이러한 상황에 지금 9가지 이런 티핑 요소, 급변적인 요소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